중국 역사 속 삼국시대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영웅과 책략가가 빛나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이는 인내와 지략 그리고 끝없는 야망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결국 진나라의 토대를 마련하며 승자가 되었지만 결코 두려움 없이 걸어온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마이 앞에는 언제나 그를 긴장시키고 조심스럽게 만들던 강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장의 용맹으로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지략으로 그의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갈량조차 이 순위에서 단 3위에 머물렀다는데 그렇다면 사마이를 가장 두렵게 만든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고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위에 또 산이 있고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다. 아무리 사마이가 끝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해도 그가 마음속 깊이 경계한 존재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5명을 하나씩 살펴보며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1인물 조조 삼국시대의 야심가이자 인내의 책사였던 사마이를 떨게 만든 5인물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조조자 맹덕입니다. 그는 후한 말에 걸출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로 위나라의 토대를 닦은 인물입니다. 조조는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인재 활용술 그리고 아군과 적군 모두가 두려워한 위엄을 지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마이는 조조가 생존해 있는 동안 감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고 조조의 존재 자체가 사마이를 그림자 속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조의 죽음이 없었다면 사마 가문은 위씨의 천하를 차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는 서기 155년 7월 18일 패국교현 오늘날의 안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관직 전통은 있었으나 그리 크게 두각을 나타낸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부친 조승은 환관 조등의 양자로 이는 조조에게 비교적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총명하고 대담했으며 장난기 많은 기질도 보였습니다. 삼국지에는 조조가 친구 원수와 함께 담을 넘어 장난삼아 도둑질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병법과 손자의 저작을 탐독하며 전략적 사고를 키워나갔습니다. 20세 무렵 조조는 효령으로 천거되어 관직에 진출합니다. 낙양북 부위로 임명된 그는 권세 있는 환관들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할 정도로 강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직함은 곧 고립을 낳았고 그는 지방관리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전환점은 184년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조조는 기도 위로 발탁되어 난을 평정하면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난을 진압한 후 조조는 동한 왕조가 이미 회생,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원소가 주도한 반동탁 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스스로 진류 오늘날의 하남성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0년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헌제를 장안으로 옮기자 조조는 한시를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군사를 모아 천하통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그는 병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소의 군량을 불태워 승리를 거두며 중원을 제패했고 이후 위나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조는 중국 역사상 군사, 정치, 문화 세 영역을 고루 아우른 드문 인물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는 기민한 전술과 과감한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그는 2배의 적군을 기습으로 무너뜨렸고 적벽대전에서는 패배했으나 퇴각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여 주력군을 보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는 둔전제를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개간을 장려 군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한실보좌라는 명분으로 황제를 옹립하여 합법적 권위를 얻었고 헌제로부터 위왕에 봉해져 실권을 쥐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인재 등용술이었습니다. 출신과 과거를 따지지 않고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은 그의 철학, 유재식어 웨이사이시는 수많은 인재를 불러 모았습니다. 순욱, 순유, 곽가, 정욱, 그리고 후일의 사마이까지 그 문화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늘 의심이 많았고 그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조조는 또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단가행, 귀자수와 같은 작품을 남기며 영웅의 비장한 기계와 웅대한 포부를 표현했습니다. 군사 정치 문화가 결합된 그의 다면성은 후세로 하여금 그를 간웅이자 영웅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조조와 사마이의 관계는 협력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208년 북방을 통일한 조조는 젊은 책사 사마이의 명성을 듣고 곧바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조조의 의심 많은 성정을 두려워해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조조가 심야에 사람을 보내 확인했을 때도 그는 꼼짝없이 누워 병든 척하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는 사마이가 조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211년
조조가 가문을 위협하자 사마이는 어쩔 수 없이 출사해 위왕부의 문화견으로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조는 일찍이 사마이의 본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아들 조비에게 사마이의 눈빛은 이리와 같고 마음속은 깊어 종으로 만족할 자가 아니다. 훗날 반드시 경계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경계의 말은 조조의 통찰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마이에게 평생의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조조는 끊임없이 사마이를 시험했습니다. 전장에서 그에게 계책을 묻고도 실행은 다른 장수에게 맡기는 식으로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마이가 감히 야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 족쇄였습니다. 220년 3월 15일 조조는 낙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마이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비와 조의 치세를 거치며 그는 점차 고위직으로 승진했고 마침내 249년 고평릉 사건에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만약 조조가 더 오래 생존했다면 그의 예리한 통찰과 철저한 통제력으로 삼아 가문의 부상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조가 사마이를 두렵게 만든 이유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불가측성 그 자체였습니다. 사마이는 조조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곧바로 파멸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사마이가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졌다는 인물로 마땅히 이 목록의 정점에 놓입니다. 조조는 재능과 권모술소, 권력을 겸비한 인물로 후 한말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위나라의 기초를 닦았을 뿐 아니라 군사, 정치, 문화에 걸쳐 불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마이에게 조조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생전에는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훗날 사마 가문이 승리했으나 조조의 그림자는 사마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공포와 경애로 남아있었습니다. 제2인물, 조비 삼국시대 조위의 야심가이자 교활한 책사였던 사마이를 두렵게 만든 5인물 중 두 번째는 바로 조조의 장남이자 위나라 초대 황제 조비즈 잔입니다. 그는 부친 조조의 정치적 기량과 인재 등용수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재위 기간 내내 사마이를 철저히 견제하며 그 야심을 억눌렀습니다. 비록 그의 치세는 짧았지만 뛰어난 통치력과 권신들을 제어하는 단호함으로 삼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조비의 존재로 인해 사마이는 오랫동안 숨죽이며 야심을 감추어야 했고 만약 그가 오래 살았다면 사마 가문이 조씨의 대업을 빼앗는 일은 훨씬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조비는 서기 187년 4월 12일 패곡 규현 오늘날의 안우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북방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인 조씨 집안의 장자로 어머니 변씨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조의 혹독한 교육을 받으며 정치와 군사 훈련을 익혔습니다. 7살에 이미 말을 타고 활을 다루었으며 육아고전인 논어와 시경에 친숙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황제로 성장하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조비는 부친 조조의 북방 통일전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04년 조조가 업성을 함락할 때 17세의 조비도 참전해 전장의 참혹함을 체험했습니다. 승리 후 그는 오관중랑장에 임명되어 정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후계 구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동생 조식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조식은 문학적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에 맞서 조비는 사마이와 진군 같은 책사의 도움을 받으며 후계자 자리를 다투었습니다. 217년 결국 조조는 조비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총애가 아니라 조비의 정치적 수완과 인내심을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220년 조조가 낙양에서 세상을 떠나자 조비는 위왕의 자리를 잇고 곧 한 헌제를 강제로 선위시켜 위나라를 건국, 스스로를 위문제 을라칭했습니다. 이로써 후하는 종말을 고하고 삼국이 확립되었습니다. 재위 6년 동안 226 조비는 뛰어난 개혁과 통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품 중정제를 시행, 출신과 가문보다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정책은 당시 지방 명망가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조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마이와 같은 신흥인물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비는 권신들이 지나치게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문학적 재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비는 전론댄느를 저술하고 시문 창작에 능해 건한 칠자와 더불어 문학적 황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무력과 정치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까지 두루 겸비한 그는 전형적인 문무겸전의 군주였습니다. 사마이와의 관계는 미묘했습니다. 태자 시절 조비는 사마이의 지지를 받으며 조식과의 후계 다툼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즉위 후 그는 사마이를 중용하면서도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를 상서 도독군사로 임명해 군무와 전략에 관여하게 했지만 언제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조조가 임종시 남긴 경계 때문이었습니다. 사마이의 눈빛은 늑대와 같아 장차 종신으로 머물 인물이 아니다. 반드시 조심하라. 조비는 부친의 유언을 명심했고 사마이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222년 동호 원정에서 사마이가 과감한 기습책을 제안했으나 조비는 이를 거부하고 그를 후방에 묶어두었습니다. 사마이는 불만을 표하지 못하고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조비는 권력 균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진군, 종효, 조진 등 유능한 대신들을 두루 중용해 사마이의 세력 확대를 견제했습니다. 특히 사촌인 조진을 대사마로 세워 군권을 분산시켰고 이로 인해 사마이는 단독으로 병권을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함부로 야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조비는 권신의 충성을 시험하는 데에도 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마이에게 만약 내가 군권을 모두 맡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마이는 곧바로 무릎 꿇고 신은 오직 폐하를 보필할 따름이며 감히 다른 뜻은 품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일화는 사마이가 얼마나 신중히 몸을 낮추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비의 통찰력과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안타깝게도 위 문제의 치세는 길지 못했습니다. 226년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마이에게는 해방이었고 어린 황제 조예의 즉위는 사마이의 권력 확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만일 조비가 장수했다면 사마 가문의 집권은 한층 더 어려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조비는 문무를 겸비한 황제로 위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혼란한 시대에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사마이에게 끝없는 긴장과 억눌림을 안겨주었으며 생전에는 감히 야심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사마이를 두렵게 만든 인물 가운데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3인물 제갈량 사마의 조위에 뛰어난 책사이자 야심가를 전율케 한 5인물 중 제갈량 쇼거량, 자공명, 호화룡은 세 번째에 위치한다. 촉한의 승상으로서 정치가, 외교가, 그리고 군사 전략가로 활약한 그는 지혜의 상징이자 사마이가 평생 동안 맞서야 했던 가장 위협적인 적이었다. 그의 탁월한 재능과 대담한 북벌은 사마이를 여러 차례 곤경에 빠뜨렸고 결국 사마이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제갈량은 긴 생애를 누리지 못해 사마이에게 생존에서는 뒤처졌지만 그의 이름과 명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중국 역사 속 전설로 남았다. 제갈량은 181년 서주 낭야군 양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학문적 전통을 지닌 사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삼촌 제갈현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다. 후한 말 세상이 혼란해지자 제갈현은 가족을 이끌고 형주로 피난했으며 그곳에서 제갈량은 학문과 정치 군사적 식견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학구열이 높았으며 정치와 군사에 대한 안목이 남달랐다. 207년 26의 제갈량은 유비를 만났다. 이 만남은 당시 은자였던 서서와 사마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낭중의 초가집에서 제갈량은 낭중대책 롱중도의서를 제시하며 천하를 삼분할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유비에게 손권과 연합하여 조조를 막고 형주와 익주를 거점으로 하여 중원을 도모할 것을 권유했다. 그의 해안을 본 유비는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그를 모셔왔고 와룡은 유비의 핵심 책사로 활약하게 된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은 손권을 설득해 유비와 손권 연합군을 성립시켰고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다. 이 승리로 유비는 멸망의 위기를 피하고 형주를 얻어 훗날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비가 223년에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유선은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했다. 이후 제갈량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대담한 북벌을 개시해 조이와 정면으로 맞섰다. 제갈량은 동시대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병력이 열세한 촉한의 한계를 지혜로 보완했다. 그의 발명품인 연놀잇느는 한 번에 여러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고 팔진도바진는 지형과 전술을 조합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법이었다.
228년부터 234년까지 5차례의 북벌은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첫 번째 북벌에서 그는 명수산도 암도 진천밍 슈잔도 안도 진천의 계책으로 관중을 기습해 조위를 경악해 했다. 비록 마속의 패배로 실패했지만 그의 기세는 사마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31년 네 번째 북벌에서는 공성계 공천글을 사용했다. 서성에서 소수 병력만 남았을 때 성문을 활짝 열고 평온하게 검은고를 타는 연기를 하여 사마이를 속였고 사마이는 함정일까 두려워 철수했다. 이 일화는 삼국지연회에서 과장되었으나 그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외교와 정치에서도 그는 탁월했다. 오와의 동맹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총 내부를 안정시켰고 농업과 세제를 개혁하여 익주를 탄탄한 거점으로 만들었다. 이런 정치, 군사, 외교의 전방위적 능력 덕분에 그는 후대에서 완벽한 지혜의 상징으로 불린다. 제갈량과 사마이는 서로 다른 방식의 천적이었다. 제갈량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사마이는 인내하며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 지략과 심리전의 싸움이었다. 특히 231년의 북벌에서는 제갈량이 위군의 보급선을 끊어 사마이를 곤란에 빠뜨렸다. 그는 사마이를 자극하기 위해 여인옷을 보내며 격분시키려 했지만 사마이는 침묵으로 버텼다. 그의 이런 태도는 겁쟁이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극도로 신중한 대응이었다. 사마이가 제갈량 앞에서 인내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뛰어난 전략가와의 정면 대결에서 패배하면 조위 전체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기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둘째, 제갈량은 비범했지만 병약했다. 사마이는 시간이 지나면 제갈량이 스스로 지쳐 쓰러질 것이라 내다보았다. 234년 다섯 번째 북벌 중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혹시 거짓 죽음일까 의심해 곧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신중히 정세를 살폈다. 확실히 확인한 뒤에야 추격했지만 이미 촉구는 안전하게 철수한 뒤였다. 이는 그가 제갈량을 얼마나 경계하고 존중했는지 잘 보여준다. 제갈량은 53세에 세상을 떠났다. 조카는 그의 죽음으로 약화되었지만 그는 충성과 지혜,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았다. 그의 발명과 문장, 특히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시 10여는 지금도 감동을 주며 전해지고 있다. 사마이에게 제갈량의 죽음은 전투 없는 승리였지만 그는 평생 제갈량이 가장 두려운 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만약 제갈량이 더 오래 살았다면 천하의 판세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비록 세 번째로 꼽히지만 제갈량은 사마이가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한 인물이었다. 제갈량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헌신과 지혜의 화신이었다. 그는 사마이에게 있어 끝내 악몽 같은 존재였으며 동시에 인내와 계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명성은 영원히 후세에 남았다. 인물제사 조진 사마이가 평생 두려워한 5인물 중 네 번째는 위나라의 중신이자 장수였던 조진자이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 야심가이자 인내심 강한 사마이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독특한 출신 배경과 화려한 경력 그리고 은밀한 세력 다툼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조진은 사마이에게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며 만약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조진은 185년에 패국 교현 오늘날 안휘성 일대에서 태어났다. 본래 그는 진씨 성을 가진 집안 출신이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조조를 구해준 인연으로 조조의 양자가 되었고 성을 받고 조씨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조진은 조조의 양자로서 정통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그의 정치군사 경력에 있어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권세 가문에서 자란 조진은 조조의 정치적 군사적 사상을 접하며 성장했다. 205년 조조가 관도 전투 이후 북방을 평정하던 시기에 그는 본격적으로 군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후방 지원이나 보조 임무를 맡았지만 뛰어난 재능 덕분에 빠르게 두각을 드러냈다. 211년 관중 전역에서 마초안수 연합군을 격파할 때 조진은 독립적인 부대를 이끌며 탁월한 지휘력을 보였고 이는 그의 명성을 크게 높였다. 220년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비가 위나라 황제로 즉위하면서 조진의 경력은 본격적으로 꽃피었다. 그는 진서 장군으로 임명되어 서방 국경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명성 높은 정예부대 호표기를 창설 지휘하였다. 호표기는 삼국시대 최강의 기병으로 꼽히며 기동력과 전투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228년
제갈량이 제1차 북벌을 일으켰을 때 조지는 위나라 황제 조예의 명을 받아 방어를 총지휘했다. 그는 호표기와 장압 등 명장들을 이끌고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비록 일부 성을 잃었으나 제갈량의 진격을 막아내고 수도 낙양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이 승리는 조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으며 제갈량조차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공로로 조진은 위나라 군권의 최고 지위인 대사마에 올랐다. 이는 명목상 사마이와 대등한 자리였고 덕분에 그는 군사뿐만 아니라 조정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삼국지연에서 그려지는 싸울수록 패하는 장수와는 달리 실제 역사 속 조진은 유능한 전략가이자 지휘관이었다. 조진과 사마이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미묘한 관계였다. 표면적으로는 함께 북벌에 맞섰지만 그 속에는 권력 다툼의 긴장이 숨어 있었다. 조진은 조조의 양자이자 조씨 가문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훗날 권력자가 되는 조상조진의 아들의 기반을 다졌다. 반면 사마이는 비록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조씨 가문과 직접적인 혈연은 없었기에 항상 신중하게 세력을 키워야 했다. 특히 조예가 집권하던 시기에 대사마였던 조진은 군사적 발언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사마이는 보좌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군사회의에서 조진은 사마이의 의견을 직접 반박하기도 하며 전략상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했다. 230년의 한중 원정에서 조진은 사마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정했으나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 탓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조차 조진이 사마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마이가 조진을 경계한 이유는 그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에 있었다. 조진이 장수로서 계속 살아있었다면 위나라의 정통성은 조씨 가문에 더 굳건히 귀속되었을 것이고 사마이의 권력 장악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231년 한중 원정 이후 병을 얻은 조진은 불과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위나라의 큰 손실이었고 동시에 사마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조예는 조진 사후 사마이를 대장군으로 임명해 군권을 맡겼고 이것이 훗날 사마이가 권력을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역사가들은 만약 조진이 몇 년만 더 살아있었다면 조씨 가문의 세력을 끝까지 지켜내고 사마이의 야망을 좌절시켰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한다. 비록 그는 명단에서 네 번째에 불과하지만 생전의 조진은 분명 사마이가 가장 조심해야 할 강적이었다. 조진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충성심과 재능을 겸비한 지도자였다. 그의 존재는 사마이에게 항상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조기 사망은 곧 사마이의 부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사마이의 기억 속에서 조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장벽이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인물, 장압자 사마의 조위에 야심 많고 인내심 강한 책사를 전율하게 만든 다섯 인물 중 장압자 준이은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제갈량이나 조조처럼 민간 설화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조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수 중 한 명이었다. 사마이가 단순히 존경한 인물을 넘어 잠재적인 위협으로까지 여겼던 인물이 바로 장압이었다. 탁월한 군사 능력,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드물게 볼 수 있는 강인함으로 그는 삼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사마이의 눈에는 무서운 경쟁자로 자리했다. 장압은 167년 하간군 위현 오늘날의 하북성 지역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병사의 기질을 드러낸 그는 강인하고 총명했으며 불굴의 의지를 갖추고 있었다. 동안마렵에 이르러 조정은 점차 쇠퇴했고 농민 봉기가 잇따라 일어나며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17세의 장압은 지역 군대의 자원에 난군을 진압하며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는 그가 험난하지만 영광스러운 무인의 길로 들어선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그의 초반 군 경력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한복기 조자사과 당시 북방 최강 세력 중 하나였던 원소 밑에서 차례로 복무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장압이 재능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주군이었다. 당시 북방 최강 세력 중 하나였던 한복 밑에서는 작은 장수에 불과했고 원소 휘하에서는 알량, 문추, 전풍 등 수많은 장수들에 가려 빛을 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장압은 성실히 싸우며 전장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아갔다. 전환점은 192년 무렵 장압이 원소를 떠나 조조를 따르면서 찾아왔다. 이는 그의 인생을 바꾼 선택이었다. 조조의 휘하에서 그는 곧바로 중용되었고 200년 관도대전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어서
북방평정, 오환정벌, 207년, 서북확장 등 굵직한 전투마다 공을 세웠다. 장압은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지휘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그의 대표적인 전과 중 하나는 205년 남피 전투였다. 소수 병력으로 원담의 잔당을 기습해 완전히 괴멸시킨 것이다. 이 승리로 그는 조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자신도 표기 장군에 임명되어 조위의 핵심 장수가 되었다. 이때부터 장압은 조조 진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 잡았다. 역사 기록에서 장압은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인물로 묘사된다. 진수의 삼국지는 장압을 두고 총명하고 병법에 밝으며 임기응변에 뛰어난 조위의 복이 드문 장수라고 평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략적 시야를 갖춘 지휘관이었다. 215년 한중 전투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유비가 장비와 마초를 보내 한중을 공격했을 때 장압은 불리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 비록 결국 조조가 철군하며 한중을 잃었지만 장압의 활약은 전장의 모범으로 남았다. 무엇보다 장압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조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었다. 삼국시대는 장수들이 이익을 좇아 쉽게 배신하는 시기였지만 장압은 끝내 조조와 그 후손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는 조조가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한 보은이자 조위라는 대업에 대한 굳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충성심이야말로 사마이가 가장 경계한 점이었다. 사마이와 장압의 관계는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조위의 동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투쟁에서 언제든 맞설 수 있는 잠재적 적수였다. 사마이가 어둠 속에서 권력을 키워가던 시기 장압은 정면에서 싸우며 조위의 충성을 지켜냈다. 두 사람은 성격과 방식이 극명히 달랐으며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사마이가 장압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231년 제갈량의 제4차 북벌 때 두드러졌다. 당시 사마이는 대도독으로서 전체 병력을 지휘했고 제갈량은 사마이를 끌어내려 직접 전투를 벌이려 했지만 사마이는 끝까지 지구전을 고수했다. 그 와중에 장압은 제갈량의 철수를 추격하자고 건의했지만 사마이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장압은 전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신념으로 끝내 추격에 나섰고 결국 제갈량의 매복에 걸려 목문도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장압의 죽음은 단순한 패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사가들은 사마이가 고의로 장압을 위험에 몰아넣어 제거했다고 본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마이에게 장압의 죽음은 분명 커다란 이익이었다. 조위를 지킬 만한 충성스러운 장수가 사라진 순간 사마이의 권력 장악은 한층 쉬워졌기 때문이다. 만약 장압이 오래 살아남았다면 그는 충분히 조씨 가문에 충실한 수호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마이의 야심은 훨씬 늦춰졌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에 장압은 비록 5번째로 꼽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이자 사마이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사마이를 전율하게 만든 5인물 조조, 조비, 제갈량, 조진, 그리고 장압 각각은 뛰어난 재능과 영향력으로 사마이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조조는 압도적인 명성과 지략으로 사마이를 수년간 숨죽이게 만들었고 조비는 황제의 권력으로 철저히 제어했으며 제갈량은 최고 수준의 지혜로 끊임없이 도전했다. 조진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박했고 장압은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사마이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비록 최후의 사마이가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이 강력한 경쟁자들의 퇴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사마이의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자 동시에 삼국 역사 속에서 재능, 인내, 야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교훈이었다. 만약 당신이 고대 인물들의 깊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역사 속 숨겨진 비밀들을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삼국의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시고 영웅들의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